하늘님이시여 하늘님이시여 마지막 싸움을 앞둔 이밤 하늘님께 간절한 기원은 올립니다. 하늘님이시여 하늘님이시여 이 기도는 성취를 위함이 아한이 없고 고부에서 일어나 오늘이 있기까지 하늘님의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이요 이것이 나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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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가 지워준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승리 없는 투쟁 승리 없는 투쟁 불행과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후세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 해주소서.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현장인 이곳 황토현 전적지에서 공연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소리 소리꾼 왕기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해서 전주 MBC가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노래는 전봉준 장군이 우금치 전투를 앞두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부른 곡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금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승리를 기원하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두 분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893년 11월에 사발통문을 작성해서 1894년 우금치까지 지나는 1년에 전봉준 장군과 함께했던 김계남, 손화중, 이런 최경선 장군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민초들인 동학농민군의 처절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동학농민군의 전체적인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제 마음속은 상당히 좀 먹먹하게 오랜 잔운이 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도 우리 유진석 시장님과 똑같은 가슴으로 울면서 그 대목을 들었습니다. 네.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고
우리 조선 민초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역사적 싸움을 앞두고 전봉준 장군께서 하늘을 향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 왕 명창님의 그 소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명대목이 아닌가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 11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 15년 만에 기념일 제정이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해 첫 기념일을 맞이해서 두 분의 감회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윤진석 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004년 동학농민혁명 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근 15년을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한 동학 관련 단체, 그 유족, 또 기념사업회, 동학과 관련이 있는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동학 기념일 제정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 지방 정부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이고 또 그걸 이루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도 조금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국가기념일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제정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시간이 125년 만에 이루어진 정말로 정읍 시민으로서 또는 전국에 있는 동학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동학 관련 단체,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상생과 통합, 대동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총장님은 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국가기념일 제정은 왕조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묻혀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근대 국민국가, 시민국가가 명예회복을 한 그 세계사에서도 아주 그 드문 역사적 어떤 의미가 있는 기념일 제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 네.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 제일 먼저 한겨레 신문에 명예회복 운동을 위한 서명운동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함께 하시는 정읍 시민들의 그 노력의 땀의 결실이 이번에 기념일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지를 가지시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정읍 고부입니다. 고부에서 발생한 특별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 조선 전 역사를 보면 500년의 역사 중에 호남은 유독 넓은 평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로부터 착취를 하기 좋은 땅일 수밖에 없었고 그 착취라는 게 500년 내내 지속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곳 고부는 넓은 들녘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늘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의 절반, 그 이상의 것을 착취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착취의 절정이 아마 동학농민혁명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이곳 고부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동학농민혁명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 문제화 시킬 수 있었던 충분한 지도자들이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곳이 고부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저주저했던 농민군들이 이곳 항토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 해서 네. 자신감도 얻게 됐고 그것이 전주로 또 나중에는 2차 봉기까지 해서 공주 우금치까지 비록 넘지 못한 고개였지만 우금치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은 아무래도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들이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도모했고 그 뜻에 함께 해준 민초들, 동학농민군들이 있었기에
고부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께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고부는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네, 전라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큰 고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학이 들어왔을 때 고부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받아들였죠. 잘 아시다시피 사발통문 1893년 음력 11월에 서명하셨던 분들 20명이 다 동학의 지도자들, 접주급들 인물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처럼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수탈이 심하고, 네, 그 수탈의 상징적 군수가 이제 조병갑 군수의 악정이 있었고, 네. 거기에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동학의 지도자들이 이 민초들의 꿈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고부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제끼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바로 정읍 고부가 있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 11일로 지정된 것도 황토현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좀 입법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특별법의 시작은 1894년 3월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1893년 11월 사발통문을 2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발통문을 작성할 내용에 이미 단순히 조병갑 하나의 학정, 착취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이미 그 시대상의 부조리함과 잘못된 모순을 극복하고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었던 것인데 특별법 내용 중에 시기의 문제 때문에 정읍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역사는 왜곡되지 않도록 네. 또 제대로 된 역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다수의 학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 때문에 동학이 시작됐던 이곳 고부에 그리고 첫 승이 이루어졌던 이 황토현 전승지가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후세의 후손들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역사의 큰 물줄기는 주변의 작은 물줄기를 다 포용하는 것처럼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로 인해서 주변의 동학을 함께했던 수많은 지자체들에게 중심적인 지역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5월 11일 황토현 승리는 무지랭이 역사의 객체로 그러니까 늘 지배당하고 수탈당하고만 있었던 우리 백성들도 자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조직된 이 민군이 네, 정규 군대를 격파한 대단한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날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새겨야 할 교훈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자각을 아마 조선 팔도에다가 널리 알린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고부의 지식인이었던 박문규라는 분의 성남 역사에 보면 네, 황토현 승리 이후에 이 일대가 다 동학밭으로 변해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민초들에게 역사의식을, 주인의식을 자각시킨 엄청난 역사적 대승리였다. 승리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박맹수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저항한 민중혁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다른 민중운동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세계사에 빛나는 뚜렷한 혁명 이념, 네. 혁명성을 가진, 그러니까 사상과 철학이 없는 혁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은 보국 안민이라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세계사적으로 빛나는 뚜렷한 혁명 사상을 가진 농민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손아중 대접주, 김계남 대접주, 김덕명 대접주, 최경선 용솔장 등 훈련되고 단련된 명확한 지도부를 가진 혁명이었고, 세 번째는 한 지역, 고부나 전라도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악정을 개혁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전국적 차원의 대혁명이었다. 이런 세 가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금치 전투를 마지막으로 농민군은 해산이 되고 세력은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굳이 실패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화력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물론 일부의 총도 탈취가 됐다고 해서 총도 소진하긴 했지만 그 많은 농민군들이 그 신식 무기를 다 소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때로는 죽창으로 때로는 낫이나 이런 걸로 일본군의 화력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뻔한 결과라고 보고 네. 또 오금치라고 하는 지형으로 놓고 봤을 때 산 정상부에서 방어하는 일본군을 그 산을 오르면서 넘기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의 아쉬움은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동학농민군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또 지도부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도력에 좀 부재가 저는 네.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양반 세력들이 그 동학농민군의 힘을 규합하는 동력을 차단하는데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금치의 고개를 넘지 못하는 운명을 좀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우금치의 전투가 끝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을 전쟁으로도 표현하는데 네. 그 전장의 마지막 그 전투는 이곳 정읍의 태인 전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님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네. 제가 보는 동학농민혁명 실패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조선을 침략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의 야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876년에 강화도 조약부터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군비 강화를 계속해왔고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선 침략을 도모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더 크고 근본적인 요인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주의였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결정적으로 실패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사를 흐름을 바꾼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의 근대사
현대사의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조선 시대가 500년을 끝까지 고집했던 신분제는 세계적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유물화돼 버린 네.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또 수많은 그 수탈과 착취가 있는 조선의 끝자락의 모습에서 아마 많은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는 조선의 역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하는 백성들의 아마 뜻이 동학농민군의 힘에 자연스럽게 편승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성을 공격해서 직강소를 설치하고, 이 직강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효시라고 보고 또 자치의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강소가 우리 사회에 미쳤던 그 영향은 적지 않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효시인 것처럼 우리가 직강소가 만들어지고 또 동학농민군이 꿈꾸었던 그 시대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꼭 계승해서 이어가야 될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조선 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총장님, 동북아시아 역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동학농민혁명은, 그러니까 125년 전의 동학농민혁명은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만든 네.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선, 그 뒤로 이제 대한제국,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결국은 일제 36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식민지 지배 역사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거의 절반의 땅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반식민 지배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해서 현대 일본은 제국주의,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조선의 민초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국제 질서를 극복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준비와 단련의 역사가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또한 시작되고 있었다. 2016년에 촛불혁명은 바로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의 어떤 새로운 훈련과 단련의 역사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출발됐다고 하는 그런 또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그런 역사적 혁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김경천의 밀고가 없었고 또 전봉준 장군이 일본군에게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럼 과연 좀 역사는 좀 바뀌었을까요, 시장님? 네, 가정은 조금 그렇고 네.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경천도 결국은 전봉준 장군의 집사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봉준 장군은 그 집사에 의해서 밀고가 됐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네. 아마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봉준 장군의 체포 여부에 관계없이 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알면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역사에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 역사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체포가 돼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종국에 와서는 100년이 지난, 또 1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역사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렇군요.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전봉준 장군께서 체포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승리를 했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나 역사의 엄연한 사실은 실패했고
패배했다는 것인데 가정법을 쓰는 게 역사 공부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걸 다시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귀중한 사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네. 이게 1895년 일본에서 1895년 5월에 네. 일본에서 간행된 사진을 소개하는 풍속화부라는 잡지예요. 네. 여기에 전봉준 장군께서 1895년 아마 양력으로 3월 또는 4월 초쯤 될 것 같아요.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시는 그 광경을 실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전봉준 장군의 우리가 익히 교과서에서 봤던 네.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전봉준 장군께서 내가 흘리는 피를 종로 네거리에 뿌려달라. 네. 그래서 조선의 민중들이 다 그 위를 밟고 가게 해주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실패할 줄을 어떻게 보면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봉준 장군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했던 그분의 어떤 간절한 뜻,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되새기고 그 뜻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남은 몫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의 체포와 죽음은 아마도 동학농민혁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서 최후를 맞기 직전에 심정을 표현한 곡, 일명 절명가가 되겠습니다. 나는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서 싸웠소. 이제 그대들의 몫이요, 오늘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하오. 때가 오니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일어나더니 운이가니 영웅인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네. 백성을 사랑한 일이 내게 무슨 허물이 되더란 말이냐. 교수대사 한때 외로운 넋이 될 뿐이니 나라 위한 붉은 마음 그 누구 있어 알아주리. 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축하하기 위한 전주 MBC 특별기획 새야새야 파랑새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의미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진통과 갈등을 겪고 어렵게 지정이 됐습니다. 총장님, 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의미는 이 125년 동안 묻혀 있고 왜곡돼 있었던 또 잘못 알려졌던
또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우리 위대한 선조들의 명예가 국가적으로 공인되고 또 모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당당하게 복권되었다는 그런 큰 의미를 지닌 위대한 어떤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고 또 해결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당사자 명예회복 문제 그리고 또 후손들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먼저 유진섭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학 농민혁명 재단이 실은 이제 그 유족에 관련한 등록 업무를 네.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신청과 또는 집권위원회에서 집권조사에 의해서 후손들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00,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자격은 고선까지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에서 실은 후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좀 2차적인,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은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 네. 또 감춰져 버리지 모를 그 후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내용을 선양할 수 있는 거국적으로 선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정읍은 지방정부로서 그 선양 사업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주었던 중요한 사상과 철학은 결국은 상생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양극화 네. 이런 문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부합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빨리 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네. 저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동학농민군과 그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선결 과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한 125년 전, 그러니까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때의 일인데 어떻게 명예회복을 할 거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초, 중등 역사교과서, 대학생들을 위한 역사교과서, 네. 그리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역사교과서에 아직도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동학농민혁명으로 바꿔서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가장 그 명확한 명예회복 일이라고 보고 그건 연구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 역사교사들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유족들에 대한 현창 사업입니다. 네.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유족회가 합심을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중요한 전투지라든지 또는 동학이 그 혁명을 위한 사상과 조직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동학의 유적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기념 시설이라든지 기념비를 세우는 현창 사업에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도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 정읍, 전봉준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전국적인 혁명이었고 네. 프랑스 혁명에 비견되는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혁명입니다. 이것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그 일을 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일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에 동학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동학농민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그 기념일 제정 이후에 첫 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서울에서 기념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125주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가 인정하는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네. 정읍 시민과 또 동학하고 관련돼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곳 정읍에서 그 기념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읍은 굳이 이 동학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박명수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곳 고부에서만 일어나서 사라져버린 혁명이 아니고 네. 전국으로 이미 확대됐던 농민 전쟁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전국화 세계화는 저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있는 곳이고 네. 또 이곳에 380억 원의 전액 국비로 이곳에 기념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내년까지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녹두거리는 2021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또 정읍에 두루두루 있는 그 동학농민혁명의 각종 유적, 또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묘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발굴 사업까지, 네. 그리고 동학의 지도자로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혁명에 참여를 했지만 무명에 가까운 분들의 희생과 또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선양을 해야 된다고 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비록 서울 광화문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지만 이 기념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네. 반드시 정읍에서 그 기념식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측면, 네. 그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네. 조금 또 아쉬운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네.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혁명이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서울로 진격을 해서 조선왕조의 부패한 정치를 혁신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125년 만에 우리가 서울을 입성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서울에서 이번에 특히 기념일 제정 첫 해에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 또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는 그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또 그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네. 그 핵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보통.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번갈아서 뭐 예를 들면은 첫 해에는 서울에서 하고 네. 나머지 이제 한 4, 5년간은 정읍에서 또 하고 네. 또 5주년이나 10주년은 또 서울서 하고 네. 또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공기이기 때문에 네. 역사 장소가 많죠. 공주 네. 우금치도 있고 네. 뭐 장성 황룡촌도 있고 네. 전라남도 장흥의 석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네. 우리가 125년 만에 서울에 입성해서 네. 기념식을 한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 의미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한편 전봉준 장군의 동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바로 저희들 뒤에 그 네. 문제의 동상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그 조형물, 그것이 이제 동상이 될 수도 있고 탑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 원칙은 사실에 충실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고증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 1980년대에 여러 가지 충실하지 못하게 했던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념물을 새로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에서 충분히 고증을 하고 그것을 이제 현대적 감각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새 시대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쉽게 이렇게 이해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만들게 되면 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학농민혁명을 또는 전봉준 장군을 좀 더 친숙하게 내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동상 작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동상 작업과 관련해서 방북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밀하게 추진했던 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박명수 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학은 전국적으로 네. 함께했던 정말 아픈 감동이 진하게 전국에 흘렀던 혁명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남한만의 동학이 아니고 네. 남과 북이 동학의 역사를 함께했던 것인 만큼 북한에 있는 동학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기회가 되면 남과 북의 동학이 저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이 되도록이면 이곳 정읍에서 네. 최초의 만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학은 동상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동학에 대한 연구도 함께하고 또 동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북 계획도 좀 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도 네.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님 꿈을 네. 뒷받침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1980년대 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것이 열리잖아요. 네. 그때 북측 대표들에게 남측에 오면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네.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네. 그럴 때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황토현 전적지 동학농민군의 최초의 승리의 장소를 가보고 싶었대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기념관이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봉준 장군 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 중요한 소재는 남과 북이 상생과 평화 통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소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유 시장님의 꿈이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실현되기를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네. 제 꿈은 아니고요. 정읍 시민의 꿈입니다. 저 시민의 꿈을. 우리 시장님께서 조용하니 추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말씀대로 그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동학농민혁명은 약 125년 전에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그 정신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것은 외세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학자, 지식인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꼭 소개할 내용이 있는데요. 올 1월, 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일본의 가장 진보적인 신문인 아사히 신문에서 5번에 걸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특집 기사를 연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심적인 진보적 지식인들,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다. 또 양심적인 언론도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건데요. 이 역사적인 그 동학농민혁명 5번에 걸친 연재의 의미는 네. 자기들이 짓밟은 동학농민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사상 또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라든지 양심적 언론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또 일본, 중국이 그 동아시아를
평화 상생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손을 잡고 연대할 필요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분의 이제 대표적인 분이 나카츠가 아키라 교수님인데, 네. 이분이 올 10월에도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이 실패한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성공의 혁명을 향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적 자산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이 부활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두 분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전라도의 역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넘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 세계화되기 위한 기본 구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구심 지역은 당연히 정읍이 되어야 전국화, 세계화에 큰 동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국가기념일이 이곳 황토현 전승일로 정해졌으면 이 황토현 전승지가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심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형제의 관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타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읍은 당연히 장형, 맏형의 위치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전국화, 세계화되는데 가장 구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이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승지인 만큼 국가기념공원으로 조만간에 좀 조성이 마무리되고, 또 동학농민혁명의 각종 유적과 유물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헌법이 개정이 됐을 때 헌법 전문에 지금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도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나온 출발한 정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좀 포함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 뿌리 시작점은 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읍이 52년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것도 전국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 동학 연구는 198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에게 붙은 별명이 이 동학쟁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동학혁명의 그 유적지 또 후손들을 30몇 년 동안 찾아다니고 했더니 네. 선후배들이 붙여주신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네.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또 해외도 돌아다니니까 네. 저에게 붙은 별명이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맹수인데, 네. 그러시군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약간 들어가고 뭐 정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시민 강연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학쟁이 박맹수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남자의 자격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의 과제인데요. 네. 하나는 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전적지, 유적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네. 등재를 시키고 가는 일, 예. 이것이 전국화하고 세계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불멸의 이순신이나 명량과 같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열광할 수 있는 대하 드라마가 탄생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애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토지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장길산이라든지 이런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전 국민이 애독하는 네. 역사 대하 소설이 탄생되도록 만드는 일.
이 세 가지를 이룩해낸다면 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대중화, 세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걸 위한 연구자 양성, 네. 연구소, 연구기관의 육성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총장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네.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첫 해를 맞이하는 올해 전북 도민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부터 한 말씀 예. 해주시죠. 125주년 만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있었지만 전라북 도민과 전라북도 안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동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간에 피땀이 모여 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선양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올해 내년 정읍 방문회를 맞이해서 정읍에 동학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리라 봅니다. 그분들에게 동학의 정신, 동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정읍이 동학에 갖고 있는 여러 애정들 이런 것들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과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와 경합을 했던 고창, 부안, 네. 전주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동학은 정읍만의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전국화가 됐고 또 전국이 함께했던 혁명인 만큼 그 동학의 정신에 관련해서는 배타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서 동학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16년 촛불혁명이 성공했을 때 네. 세계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정치학자들이 지금 현대에 가장 역동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그 민주주의의 어떤 큰 힘을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게 지금 세계 정치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만, 천만이 모이는 집회에서 비폭력 평화로 일관했다는 거죠. 네. 그 뿌리를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이 세계 지식인들이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촛불혁명의 DNA, 그게 동학농민혁명에 있고 바로 그 동학농민혁명을 낳은 그 DNA를 우리 전북 도민들과 정읍 시민들이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뚜렷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하고 전국화함으로써 전북인의 자긍심이 그 어떤 자부심이 또 전북 우리 정읍시의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이 더욱더 커나고 또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런 날이 오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혜와 힘, 역량을 모아주시는 그런 기념일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5년 전에 이곳 황토현에서 수없는 농민구들이 흘렸을 피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 뭉클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국제화, 세계화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유진섭 정읍시장님 그리고 박맹수 원광대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설치를 기뻐하며 부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라는 노래를 정읍시립국악단의 단원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은 땅덩어리 공평하게 나눠지고 청춘화부 마음대로 시집가게 허락하고